머니올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불리의 비밀노트 토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가 좀 많이 불안했죠. 이만큼 이사님을 기다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한 주입니다. 이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궁금한 것도 뵙겠습니다. 많고 불안한 마음을 좀 잠재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금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증시 흐름 어땠는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뭐 국내 증시나 미국 증시가 사실 좀 이렇게 굉장히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예, 조금씩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도 나오고 뭐 중간중간 반등은 나오거든요. 근데 힘은 강하지 않았던 지금 상황인데 일단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그 오라클이 이제 AI 버블의 진앙지인데 이게 또 데이터 센터 자금 지원, 뭐 불확실성, 또 데이터 센터 건설이 지연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근데 이제 다행히 너무 좋은 실적을 또 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이크론의 실적 때문에 그나마 조금 이제 그 하방은 좀 방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고 근데 이 와중에도 테슬라는 뭐 혼자서 그냥 그냥 위로 좀 올라가는 신고가를 좀 내는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미국의 기술주들은 좀 피로감을 느끼며 좀 부진했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셧다운 때문에 이제 발표가 안 됐던 고용지표 소비자 물가가 공개됐는데 그래도 고용지표 그렇게 뭐 나쁘게 나오진 않았고요. 그다음에 물가는 확실히 좀 꺾이는 걸로 이렇게 나오면서 경제지표는 증시에는 그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어쨌든 미국 따라서 뭐 좀 등락을 거듭했는데 요새 그 이게 시장에서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요즘에 뭐 자산주가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뭐 저기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 갖고 있는 회사들 뭐 거기 일부랑 그다음에 스페이스X가 내년 상장하는데 뜨겁죠 지금. 1,000조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관련주들이 그냥 계속 막 급등나가면서 그냥 개별 종목 장세가 한 주간 뭐 사실 펼쳐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셧다운으로 미뤄졌던 고용 지표가 공개가 됐는데 실업률이 급등했다는 평가도 있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실업률이 4.6%가 올랐으니까 2021년 9월 이후 제일 높거든요. 그럼 이제 이거 경기 침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보통은 이게 반올림을 해요. 소수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이게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실업률은 4.6이지만 실제로는 이제 4.6은 아니고 반올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9월이 4.4였거든요. 이제 그거랑 비교하면 0.2% 오른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0.12%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올림 효과 정도. 그래서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뭐 실업률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11월은 일자리 수가 64,000개 증가한 것까지는 좋은데 좀 문제였던 게 10월에 그 일자리 수가 조정이 됐는데 이게 105,000개가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10월 일자리는 좀 안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것도 대부분 연방정부 좀 약간 직원들의 이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올해 한참 연초에 그 도찌라 그래서 정부 효율화위원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이슈로 이제 퇴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나와서 이 고용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호재는 이 물가에 영향을 주는 임금 상승률이 좀 많이 둔화됐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0.1%, 전년 대비 3.5%로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2021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연간 상승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 그 수준 이제 좀 정상적인 부분으로 좀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물가 안정화 되겠구나. 이걸 이제 시장이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는 채용은 조금 좋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고도 엄청 많지 않고 약간 좀 뭔가 정체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 지표 때문에 뭐 1월에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내년 3월로 보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확률은 24.4%인데 뭐 큰 변동은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발표됐는데 물가는 어떻게 나왔나요? 물가는 예상보다 크게 꺾여 버렸어요. 11월 그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2.7%인데 예상이 3.1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근원 CPI도 마찬가지로 2.6, 예상이 3.0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뭐냐면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밀하우스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다. 노동통계국이요. 그 10월달 임대료 있죠. 우리로 따지면 월세 같은 거죠. 그리고 OER이라고 하는데 이게 등가 임대료가 뭐냐면 실제로는 월세를 내는 건 아닌데 이제 자기 집에 사는 그 자가주택자한테 가서 설문조사를 해요. 당신이 만약에 이거를 월세로 내놓는다면 당신이 아니면 여기서 거주한다고 생각하면 월 얼마 내겠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통 그러면 대부분 조금 뭐 이 정도 얘기를 할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도 안 오른 거로 그냥 0으로 가정을 해버렸어요. 왜냐면 그때 조사를 못 했잖아요. 아, 그래서 이거를 0으로 그냥 가정하지 않고는 지금 이 수치가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 0.06% 맞습니다. 나왔다라는 게. 예, 이거는 그러니까 아예 0%로 가정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이게 왜곡된 게 맞잖아요. 사실은 누가 봐도.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 물가에서 제일 많은 비중이 이 주거비예요. 근데 주거비를 0으로 잡으면 당연히 물가가 예상보다 훨씬 떨어지죠. 그래서 이건 뭔가 데이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시장은 이걸 아는데도 이날 올라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뭐 그건 알겠는데 어차피 물가는 떨어질 거 지금 보고 있어요. 방향은 이렇게 꺾인다. 지금 시장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왜곡이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 디스인플레이션, 물가 안정은 그런다고 대세에 지장 없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이슈는 물론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시장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용과 물가 두 개 다 금리 인하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이터들로 만들어져가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자, 오라클이 문제인데요. 그 오라클 문제가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회사가 발을 빼기로 했다. 이 네. 뉴스가 나왔고 오라클이 맞다 인정을 했는데 네. 이게 AI 버블을 다시 짚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를 했고 사모 대출업체입니다. 블루아울 캐피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오라클의 그 미시간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에 100억 달러 투자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프로젝트 투자를 거부했다는 이제 보도가 먼저 나왔고 오라클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오라클이 이제 반박했던 건 프로젝트가 취소된 건 아니거든요. 새로운 지금 투자자를 찾고 있다. 그래서 조만간 아마 투자처를 찾아서 계약을 맺을 거라고 했지만 시장은 이제 그걸 믿질 않아요. 지금은 오라클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냉정해져가지고 저번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가 27년에 지어져야 되는데 28년으로 1년 연기됐던 보도가 있었는데 뭐 그거 사실 아니다. 이렇게 했지만 시장이 역시 지금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라클의 신용 부도 수합 CDS라고 하는데 부도 위험 지수죠. 네. 요게 2009년 이후 최고 수준까지 급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라클의 지금 자금 조달 문제 이게 오라클의 지금 그래도 긍정적인 건 뭐냐면 수주는 엄청 많거든요. 빅테크들이 오라클한테 수주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수요는 아직 탄탄한데 지금 문제가 이거를 돈을 벌려면 이 수주 받은 걸 가지고 어쨌든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 이게 자꾸 지연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걸 짓기 위해서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돈 빌리거나 이게 아까 블루아울 같은 데서 투자를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수주만 받으면 뭐하냐. 물건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이거를 굉장히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주 잔고의 시장이 높은 점수를 주기보다는 이 공급망, 지금 데이터 센터 이 부분 언제쯤 만들어질까, 언제 매출이 나올까 이걸 계속 지금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은 지금 인건비도 너무 비싸졌고요. 전력망 연결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전력이 좀 늦게 네, 가고 맞습니다. 있죠. 그러면 이제 데이터 센터 공사가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지금 큰 상황인데 이거를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뭔가 공급망 어떤 이제 리스크가 좀 완화돼야 되는데 아니면 오라클에 대해서 아예 정부가 보증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시장의 그 의구심은 다 해소되는데 엔비디아는 무슨 보증 MOU 같은 걸 맺었더라고요. 맞아요. 정부하고.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라클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많은 부분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관여는 돼 있어요. 근데 정부가 확실하게 오라클 그래? 우리가 좀 보증 좀 해줄게. 이 말 한마디면 사실 끝날 문제인데 아직 정부가 그것까지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은 좀 여전히 있겠지만 제일 우려했던 뭐 갑자기 뭐 자본 지출을 줄이거나 수요가 빠지는 건 아니에요. 공급의 문제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대세에 큰 지장은 없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전략 산업의 약간 그 계곡 네.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 맞습니다. 과정인데 정부의 역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오라클이 수주 양이 많은 것도 좀 불안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건 좋은데 이거를 이걸 못하니까. 만들어 팔아야 되는데 만들 수 있는 그게 좀 이제 안 되니까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자, 마이크론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놀라운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국내 반도체 주가는 부진했는데 이유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일 좀 잘 적어주신 분이 그 메리츠증권의 김선혜 연구원님 이제 보고서 보면 시장 기대치를 능가하는 실적과 근데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지금 이번 분기 실적이 보다 다음 분기 있잖아요. 네. 시장 예상보다 2배가 나온 거예요. 다음 분기 매출 이익을 시장이 100을 예상했는데 200이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깜짝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 주가가 그날 10%
이제 폭등을 했는데 한마디로 진짜 이제 메모리가 진짜 왕이 돼버린 그런 좀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 뭐냐면 우리나라 반도체는 좀 생각보다 약하거든요. 뭐 수급적인 이슈도 있겠지만 저는 한국이 이렇게 약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는 생각하지만 최근에 이제 환율도 오르고 우리나라 좀 약간 시장에 대해서 뭐 지금 미국도 AI가 좀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삼성하이닉스가 나빠서라기보다는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하는 것 같아요. 미국이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렇죠. 부러지다 보니까 여기 메모리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 수도 있지만 그냥 전체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외국인들 매매가 좀 약간 그 위험 관리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한국이 좀 부진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펀더멘털 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게 이렇게 수요도 좋고 지금 뭐 실적도 좋은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을 늘릴 생각이 별로 없어요. 공급을 절제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에서도 투자 절제하겠다는 걸 되게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호황인데 무리하게 투자해서 공급 늘려가지고 사이클 망가뜨리고 싶지가 않은 거죠. 오래 가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요 고객사들의 이런 수요가 그냥 이 재고가 없어서 쌓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진성 수요라고 하더라고. 진짜 필요해가지고 사는 그런 그 어떤 이제 디램 수요가 많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오래 갈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공급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빨라야 한 27년도 정도 되거든요. 빨라 봐야. 그래서 내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주가 좀 부진하다고 해서 우려할 필요는 없고요. 제일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혹시라도 미국 AI 기업들이 뭐 일단 뭐 자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갑자기 이제 자본 지출을 줄인다. 그러면 이게 주문이 줄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되게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대한 뭐 우려가 만약에 내년에 나오면 우리가 전망을 바꿔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수요는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본다면 좀 아쉽지만 국내 반도체 기업들 펀더멘탈은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테슬라 질주가 계속되고 있는데 가끔 변동성은 보이는데 그래도 쭉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네. 신고가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역시 뭐 오랜 기대감이지만 로봇과 피지컬 AI. 맞습니다. 근데 이 기대감은 보통 다 선반영됐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새로운 이슈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테슬라의 주가는 차곡차곡 우상향을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시장이 바라보는 건 그거예요. 그동안은 AI 인프라 관련주들만 계속 그 이쪽이 뭐 투자하면은 뭐 데이터 센터 관련주 급등하고 전력기기, 엔비디아, 뭐 아까 오라클 이런 기업들이 엄청 오래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좀 잣대가 높아졌죠. 예. 너네 돈은 언제 보니? 예, 왜 이렇게 부채 끌었을까? 이거에 대한 의심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근데 그동안 테슬라는 못 갔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테슬라는 그래도 미국의 M7인데 유일하게 혼자 왕따 당하고 있었어요. 한참. 뭐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얘는 왜 안 가지? 예. 그게 이제 이유는 아시겠지만 피지컬 AI는 조금 더 걸릴 것 같고 당장 전기차 팔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AI랑 얘가 연결이 지금 당장 또 안 되고 AI 인프라랑은 관련도 없고 그래서 소외받았는데 지금 오히려 AI 인프라 쪽에서 이제 약간 시장이 좀 이제 의구심을 좀 갖다 보니까 이제 투자들이 뭘 보고 있냐면 근데 AI가 이 투자가 끝나면 뭐가 있을까? 아무리 봐도 로봇하고 자율주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테슬라가 이제 그걸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FSD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왔잖아요. 네. 완전 자율주행. 뭐 놀라울 정도의 성능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급등했던 건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앞좌석 조수석에 감독관이 반드시 타고 로보택시를 하잖아요. 네네. 그 없는 걸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대요. 그 얘기는 결국엔 이제 진짜 로보택시 시장이 열리는구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엔비디아나 이런 AI 인프라주들이 지금도 좋았으면 테슬라가 이렇게 강하기는 힘들어요. 근데 이들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사람들 시선이 일로 가버린 것 같아요. 돈이 이쪽으로 네, 좀 옮겨버렸어요. 옮겨버렸어요.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이제 이벤트도 좋잖아요. 테슬라 그래도 올해 아직 주가는 전고점 못 돌파했고 뭐 비싸긴 하죠. 뭐 저평가된 건 아닌데 피지컬 AI 그래도 대장주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기대 심리가 이쪽으로 좀 이제 붙으면서 좀 강했고 이게 왜 테슬라만 이렇게 간 게 아니라요. 전기차 회사 중에 리비안도 최근 5일 동안 20% 올라버렸어요. 주가가. 참 그게 전기차가 지금 사실 따지고 안 보면 되는데. 미국도 줄이고 있고 뭐 포드도 내연기관 더 만든다고 네. EU도 바꾸고 있고 예. 그런데 거기가 올라가는 게 그러니까 신기해요. 리비안이 왜 올라가냐면 얼마 전에 그 자율주행 칩을 하나 공개한 거예요.
우리도 한다. AI. 그러니까 이제 AI 관련된 이제 피지컬 AI를 이제 공개를 해버리니까 시장이 리비안도 그냥 밸류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니라 자율주행차 같다는 맞아요. 거구나. 맞아요. 그래서 지금 시장의 시선은 그쪽으로 바뀌어버렸다. AI 인프라보다. 그래서 테슬라의 상승을 그냥 단지 테슬라만 올라간 게 아니라 아 시장이 좀 피지컬에 관심이 많아졌구나.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융 쪽 봐야 될 것 같은데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가 우리는 전환점을 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금리 인하 여지가 더 있다 이런 걸로 비춰지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뉴욕 연은 윌리엄스 총재가 연준의 2인자로 꼽혀요. 그래서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지난번부터 갑자기 금리 인하를 계속 꺼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고 나서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갑자기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로 인하해버렸고, 그 다음에 지금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는 전환점은 돌고 있다. 한마디로 물가가 안정화될 거다. 물가가 이렇게 마이너스 나서 뭐 디플레 간다는 게 아니라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물가 오르는 그게 아니라 이제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걸 우리가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시기로 이제 우리가 복귀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물가 시대 끝나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금리를 이렇게 높게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긴축적이래요.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금리 더 인하하겠다는 그런 이제 의미로 시장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다 고용 시장이 냉각주의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침체는 아니다. 그냥 팬데믹 수준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경기는 견고하고 물가는 낮아지면 근데 금리는 좀 높고 그럼 낮추는 일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은 결국엔 주식시장의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얘기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으로 했던 게 내년에 그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나올 거고 금융 환경도 우호적이다.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고요. AI 투자는 늘어나고 정부가 이제 셧다운 한 게 이제 끝났잖아요. 네. 이거 반등 효과도 나온다. 상당히 낙관적으로 전망을 해줬습니다. 연준 2인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는 파월 의장의 입김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 의견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전환점을 돌고 있다는 발언은 우리가 뭐 요새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내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들이 아랫방향을 보시는 것보다는 그러면 내년에도 단단할 수 있겠구나. 그걸 알려주는 그 힌트 같은 거니까 저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스턴 연은 총재도 뭐라고 얘기를 했고 의견이 변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원래 보스턴 연 총재가 예. 원래 11월에는 동결을 했어요. 동결을 했다고. 의견이? 예. 근데 12월에는 자기가 금리 인하했다고 투표했다고. 금리 이게 인하 금리 쪽에. 인하 쪽으로 자기가 의견을 바꿨다. 의견을 이렇게 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도 생각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아졌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향후에 또 추가로 인하할지는 아직 모르겠고 자기는 근데 물가만 낮아지면 더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생각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낮다는 걸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게 좀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인식이 물가가 낮아진다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의 그 둔화죠. 속도가 둔화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된다. 네, 맞습니다. 자, 이 뉴스가 저희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줬는데 포드가 전기차 사업 축소한다고 하면서 LG엔솔하고 맺은 계약을 거의 10조 원짜리 계약을 네. 취소했어요. 그래서 그 관련 주가들이 많이 빠졌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게 이게 물론 좋은 뉴스는 아니죠. 갑자기 이제 포드가 그 195억 달러 특별 손실을 반영해 가지고 전기차 사업을 축소시켜 버렸어요. F150 라이트닝 전기차. 이게 원래 SK온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배터리인데 이 차를 이제 생산 안 하겠다. 그래서 SK온가 만든 그 공장이 있거든요. 네. 이거 이제 해체하기로 결정해 버렸어요. 양사가 결별하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서 ESS 배터리를 만들겠대요. 그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전기차가 어렵고 근데 이번에 계약을 해지한 거는 2024년 10월에 LG가 포드랑 13조 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거든요. 그게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에 공급하는 거예요. 폴란드 공장인데 여기서 두 가지 공시가 있었어요. 두 개가. 첫 번째가 2026년, 30년 여기가 34기가와트. 두 번째가 2027년부터 2032년 요게 이제 75기가와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취소된 거는 그 75기가와트짜리 그 더 큰 9.6조. 거. 예. 요게 이제 해지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포드 입장에서는 지금 전기차가 안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일단 이제 사업을 축소해서 좀
그 재무적으로 좀 안정감을 좀 찾겠다라는 그런 전략인데 아무래도 우리 LG가 이제 요거를 계약을 파기당했으니까 폴란드 전체 공장에 이게 생산 능력의 한 30%나 된대요. 그럼 가동률이 줄면요 공장 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그러면 뭘로 메꿔야 되는데 여기는 또 유럽 공장이니까 여기서 뭐 ESS 배터리 생산하기도 좀 그렇고 미국이면 또 모르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데서 메꿔야 되는데 그거 과연 메꿀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이제 이제 확신을 못 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것 때문에 이틀 연속 그냥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시장이 더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게 포드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취소하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 공포가 좀 이제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배터리가 이제 안 좋은 건 다 알잖아요. 뭐 전기차 안 되는 건 아는데 그건 다 반영됐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게 이런 계약 취소까지 나와버리니까 시장은 이제 또 불확실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미 주가는 또 충분히 타격은 받았고 ESS 모멘텀은 내년 내후년에 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번에 포드도 자기도 ESS 하겠다는 거예요. LG엔솔 말고도 주변에 관련된 뭐 양극재응급제라든지 이런 쪽들도 유사하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근데 거기에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량들이 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공장 가동은 해야 되고 가동률은 줄고.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아직도 뭐 이렇게 전기차 위주로 하는 회사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업황 자체가 좋지는 않은데 ESS 때문에 좀 분위기 좋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꺾여서 그 점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ESS 모멘텀이 내년 내후년에는 지금보다 더 크게 좀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시간은 걸리더라도 지금은 좀 저는 좀 버티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외국인 기관 개인들이 매수한 종목과 상승 업종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주식 10개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기관들이 이번 주에 많이 담은 10개 종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개인들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산 주식 10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상승한 10개 업종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상승 업종 가운데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는 분야가 어디 있을까요? 이번 주에는 뭐 누가 뭐래도 그냥 스페이스X 관련주들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이게 다음 주까지도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뭐 견조하겠죠. 근데 이제 워낙 단기간에 가파르게 올랐으니까 이쪽은 조금 그냥 저는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스페이스X랑 같이 간 업종이 어디냐면 창투사예요. 일부 그 미래에셋 그 벤처에서 아마 그 스페이스X를 옛날에 투자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근데 사실 이거 아니고서라도 창투사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게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 나오면 벤처기업 이제 활성화 대책들이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창투사 쪽은 한 번 더 바라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 모처럼 좀 의류 업종들도 좀 올라왔거든요. 최근에 요즘에 미국에서 의류주들 주가가 좀 강한 편입니다. 소비 좀 살아나지 않을까 내년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의류 업종도 한번 바라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모처럼 이제 엔터주도 조금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가 좀 자꾸 나오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에 아마 중국에서 콘서트 하지 않겠냐 자꾸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뭐 괜찮았고 다음 주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투사, 의류, 엔터 이렇게 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는 어떤 주제인가요? 이게 이제 신한투자증권의 김성환 오한비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W자형, 그러니까 이중 바닥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W자형 조정 패턴과 조정 패턴을 통과 중인 시장. 근데 공격적으로 매수할 타이밍은 연말이다. 이런 좀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11월 이후로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네. 이거를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열 부담을 시키는 그냥 기술적 조정이다. 그러니까 양호한 조정으로 좀 보고 있고 사실 5월부터 10월까지 그냥 6개월인가 연속 올랐어요. 미국도.
그래서 지금 쉬는 거는 정상적이다. 예, 기술적인 피로감이 발목 잡고 있는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한 3번 있었대요. 2018년 1월, 2021년 2월, 2024년 7월. 그때도 거의 비슷했던 게 펀더멘털로 주가가 급등했다가 한 6개월, 두세 달 쉬어갔대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패턴이 뭐냐면 단기 고점을 기록하기 전에 주가가 6개월 이상 그 랠리를 보였고 막판에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고점 형성 10월 말이 아마 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3, 4주 정도 첫 번째 점점이 나온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점 한번 나왔었죠. 11월에 네.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V자로 바로 반등하는 게 아니라 한번 좀 반등을 했다가 이중 바닥을 만든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중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언제 신고가 나냐 다시 3개월 정도 지나면 신고가가 났대요. 그러니까 패턴상. 지금 만드는 과정이라면 W자의 가운데 솟아올랐던 게 좀 내려오는 단계 예, 요 예, 지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나스닥 예, 기준으로.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한 달 정도는 더 이어질 수 있는데 그리고 3개월 지나면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서 전고점을 돌파한다. 이런 거고 그렇게 보는 이제 근거는 이번에 펀더멘탈이 꺾인 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산타랠리를 많이 기대하지만 2000년 이후로 이 12월 1월에 그 이렇게 구간 평균 수익률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이게 전체적으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2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타랠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뭐 그렇게 산타랠리가 그렇죠. 그냥 예, 기대감만 기대감이. 있고 예. 근데 이 중에서도 그래도요. 12월 말과 1월 초는 평균 0.8% 오르긴 했대요.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월말 그러니까 이번 월말하고 내년 초는 조금 오를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세와 약세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지금 그 약간의 기간 조정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6, 7개월 오르고 두세 달 쉬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조정을 너무 이상하게 바라보지 마시고 기간 조정 양상이라면 뭐 좋은 기업들을 또 투자해도 되겠죠. 네, 그런 관점을 보시고 1월 말 이후로 아마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기 위한 도전을 하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니까 한번 시황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은 얘기로 연말이 되면 이 기관 투자자들 또는 펀드 매니저들이 그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좀 일정 정도 현금화를 하는 네. 것 때문에 연말에는 주가가 늘 빠진다. 이런 얘기의 정확성은 어느 정도 되는 얘기예요? 그게 근데 이제 연말에 보통 그런 이제 흔히 클로징 한다 그래요. 네. 용어로 하긴 하는데 올해는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그 올해 시기가. 너무 수익률이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10월 말 11월부터 11월에 그게 나타난 거죠? 그게 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12월에 하는 게 아니라 좀 미리 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반대인 게 12월 되면 기관이나 연기금이 주식을 사요 많이. 왜냐하면 배당 받으려고. 이게 연말까지 갖고 있으면 배당을 이제 확정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이제 내년에 그 주주명부 확정일을 보통 연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바뀌어가지고 주주총회 끝나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예전 같지는 않지만 과거에는요 대부분 올해 그러니까 12월 말에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주주의 확정이 돼요. 그때는요 12월 초부터 배당락 전까지 기관들이 엄청 삽니다 주식을. 이 배당 그 부분 때문에 보통 그래서 그 계절성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계절성도 많이 옅어져서 좀 많이 희석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한때 얘기가 많이 나왔던 대주주 양도소득세 관련돼서 그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판다 이런 건 좀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는데 50억이에요 지금 대주주 기준이. 그래서 요즘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걸 느끼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회사가 알테오젠, 펩트론, D&D 파마트 이게 뭐냐면 코스닥에서 올해 엄청나게 오른 바이오주들. 네. 시총이 커지는데 일반 주주분 중에 50억 이상 갖고 있는 분이 꽤 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요 올해 돈 벌었잖아요. 내년에 양도세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팔아버리는 거예요. 50억 이하로. 그 양도세라는 게 올해 그 기준에 들어가면 네, 내년에 내야 거래를 할 때 세금이 비싸게 거래를 하는 22% 내야 돼요.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한 45억으로 낮춰놓은 거예요. 일단 낮췄다가 다시 연초에 사겠죠. 코스닥 쪽에서는 영향이 있겠구나. 그래서 좀 빠져요 최근에. 그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W자의 기간 조정 양상이고 1월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일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용 회장이 일론 머스크 만나고 그 삼성 공장에 일론 머스크 사무실을 네. 만들어 준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재용 회장이
테일러 공장을 갖고 거기서 만났습니다. 뭐 이재용 회장 입장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당연히 고맙죠. 엄청난 고객사가 생긴 거고, 왜냐하면 TSMC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삼성 손 잡아버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테슬라가 좀 잘 되는 게 전기차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죠? 피지컬 AI. 거기 들어간 칩을 삼성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운명 공동체예요. 그래서 삼성은 메모리만 보면 안 되고